안녕하세요. 국어 담당하는 손석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 김정한 선생님의 사촌 얘기를 같이 했었는데요. 아마 뭐 센스가 있으시면 편집자님이 뭐 여기다 여기에 링크를 달아주시겠지. 오늘은 저희가 어떤 작품 같이 볼 거냐면 염상섭 선생님의 두파산이라는 작품을 같이 보려고 해요. 올해 수능 특강의 수록작이다 보니까 올해 11월에도 조금 의미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서는 작가 염상석 선생님의 작품 경향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뭐 작가 대표작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작품이 있기는 한데, 이제 그 작품은 좀 차치를 하고 나머지 작품들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세태소설과 풍자소설의 작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2학년 때 문학 교과서를 가지고 내신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만세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3대 뭐 이런 작품들을 조금 읽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여태까지 지난 EBS 작품들, 지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작품들을 보신 분들은 염상섭 선생님의 임종이라는 작품도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세태소설이라고 얘기할 때 세태라는 말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세상 태자에다 모양 태자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소설들을 세태소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의 전체 모습을 조망하다 보면은 당연히 비판적인 요소들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풍자의 형태의 문학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오늘 배우실 오늘 이야기를 할 두파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 삶의 공간에서 일상적 삶의 공간으로 작가의 작품 경향이 좀 변화한다라고 통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작가 전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삶의 공간을 다루는 작품이고, 작가의 후기 경향은 일상적 삶의 공간을 다루는 작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후기 경향으로 넘어가는 초반부의 작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작품 발표 시기는 1949년에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이해도가 있으시다면 광복 이후에 조금은 혼란한 시대상을 그리는 작품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작품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작품 전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뭐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두 파산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파산이냐, 혹은 뭐 같은 형태지만 두 명의 파산이냐, 뭐 이런 의문들을 좀 가져볼 여지들이 있을 텐데요. 작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경제적인 파산, 물질적인 파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대척점에 정신적인 파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학생들이 얘기할 때 뭐 멘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멘탈이 붕괴됐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정신적인 파산에 가깝지 않나,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어떤 형태의 파산인지를 조금 알기 위해서는 인물 두 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등이 굉장히 구조가 복잡한 소설은 아니긴 한데 가장 중심이 되는 갈등인 정예 모친이란 인물, 그리고 오김이란 인물, 이 두 명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예 모친이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오김이라는 인물, 이 두 인물은 중마고우예요.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을 중마고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학교 시절,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그래서 소학교 시절부터 동경 유학을 했을 때까지 같이 쭉 친구 사이로 지냈던 매우 절친한 친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경 유학을 할 때 사실 EBS 수능 특강 수록 지문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신여성 운동이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20대 여성이 연애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시대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동경 유학을 하던 시절은 일제강점기였죠.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에 여성이 부모의 허락을 득하거나
혹은 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자기 마음대로 연애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특별한 행동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에도 나오는 내용이기는 한데 뭐 입센의 인형의 집을 본다든지 아니면 엘렌 케이의 신봉자라든지 그 엘렌 케이라는 사람이라든지 인형의 집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여성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작품들에 해당을 하거든요. 엘렌 케이는 이제 사상가죠. 스웨덴의 여성 사상가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굉장히 깨어있던 신여성에 가까운 인물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유학을 하고 나서 이들의 삶이 좀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는 첫 지점이 있는데요. 정예 모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남성과 결혼을 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음, 자기랑 비슷한 또래의 잘생긴 남편과 결혼을 하고요. 오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일파에 가까운, 친일파에 가까운 아니죠. 그냥 친일파예요. 친일파의 나이든 영감님에게 후실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후실이라는 건 첩이에요, 첩.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삶의 궤적을 갖고 있는데 서로 다른 배우자를 만나게 됨으로써 이들의 삶은 그 뒤로 완벽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뭐 영상 보고 계시면서 일상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계속 만나게 될 텐데 사실 별일 없으면은 살다 보면은 이제 삶의 궤적들이 바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원래 가까웠던 사람들이 삶의 궤적이 달라지면서 멀어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삶을 살아왔고 매우 절친한 사이였는데 서로 다른 배우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이들의 삶은 완벽하게 다르게 펼쳐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정예모친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정예모친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만나는데 이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 족족 말아먹어요. 그리고 자녀를 3명을 갖게 되는데 첫째는 공대생 아들, 공대생 대학생 아들을 갖게 되고 둘째는 잘생긴, 남편이 잘생겼다고 했잖아요. 네, 잘생긴 중학생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곧 있으면 결혼할 나이가 된 정예라는 딸을 갖고 있어요. 벌써 자녀가 셋이죠. 근데 오김이라는 인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처로 들어갔다, 첩실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한 명도 낳지 않은 삶을 갖게 된 거죠.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따졌을 때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빠른 노화의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지문을 좀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복판에서, 서울시내 한복판이거든요. 그 작품 공간적 배경이 서울의 황토현이라는 공간이 나오는데 그 황토현이 요즘으로 따지면 광화문 주변, 세종로에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너랑 너 남편이 있으면은 너를 남편의 엄마로 볼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오김이란 인물이 정예 모친의 겉늙음, 어떤 외면적인 늙음을 가지고 사람들 많은 데서 비난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김이란 인물의 삶은 한 명의 자녀도 가져보지 않았고 조금은 부유한 삶의 궤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다른 방식의 삶을 갖다 보니까 그런 비난의 표현을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지문에서 조금 왜 그런 말들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삶의 궤적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얘기 좀 더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오기미의 삶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기미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까지 유학을 했던 시기까지는 사실 정예모친과 굉장히 비슷하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친일파의 정점에 있는 인물의 영감님의 후처로 들어갔지만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광복 이후의 시간성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사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해보셨겠지만 반민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일을 했다거나 민족에 반하는 행위를 한 인물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자기는 오김이죠. 오김이가 생각해 볼 때 누가 봐도 자기 영감님은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여성의 입장에서 혼자 살아남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쵸? 그랬을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식구들은 많이 딸려 있고, 그러면은 사람은 배신하지만 흔히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나쁜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맥락에서든 재산을 좀 증식해야겠다라는 욕망이 되게 강한 인물로 그려져요. 그래서 오김이 입장에서는 뭘 하고 다니냐라고 했을 때 고리대금업자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리대금업자는 고리, 높은 이자로 사채업을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높은 이자로 돈을 받고 다니는데 심지어 누구한테까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를 함께 했던 자신의 중마고한테까지도 고리대금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갈등이 이 글에서는 가장 메인이 되는 갈등이자 서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들을 잘 기억한 상태로 이제 다음 얘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자, 세 번째 이야기예요. 자, 소설의 시점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려져 있는 소설인데, 여태까지 수능과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의 대부분의 소설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초점화자를 찾는 연습들과 관련한 문항을 늘 출제해 왔거든요. 여기서 초점화자라는 것은 좀 편하게 얘기하면 소설의 첫 초점이 되는 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지문 내에 인물의 직접 제시가 중점적으로 찍히는 인물이 작품의 초점화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작가가 어떤 특정 인물만을 지지하고 혹은 특정 인물만을 비판하고 싶었다, 이런 의사가 좀 있었다면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정에 못 치는 시각으로만 쓰여지거나 혹은 오김의 시각으로만 쓰여지거나 이런 장치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특이하게 이 작품은 소설 전문을 독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부분은 정예 모친의 시각에서 서술이 되고 어떤 부분은 오기미의 시각에서 서술이 돼요. 우리 EBS 지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예 모친이 돈이 없어서 서러움을 느끼는 부분들, 그리고 나의 오랜 친구였던 오기미가 왜 저렇게 정신적으로 파산을 겪게 됐는지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지문 내 직접 제시로 나와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다른 부분에서는 오기미의 시각에서 자기가 정예 모친에게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했지만 그게 자기가 평소에 뭐 감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고, 내심 자기는 늙은 영감이랑 사는데 젊은 남편이랑 사는 오김이래 정예 모친이라는 자기 친구가 너무 부럽기도 하고, 이런 질투심도 섞여 있고, 그리고 자기가 영감이 곧 있으면 잡혀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식구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솔직한 욕망에 대한 직접 제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설 안에서 갈등 주체 A, 갈등 주체 B가 있을 때 A의 시각에서도 서술해주고 B의 시각에서도 서술을 해줬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어떤 인물이 매우 선이고 매우 악의 구도, 이런 형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A라는 인물이 왜 이런 행동을 했고 B라는 인물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각각의 인물들에 대해서 공감이 더 잘 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소설은 외려 그냥 누가 선하고 악하다를 넘어서서 각각의 인물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 장치 뭐라고요? 초점화자를 여러 설정해서 이야기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초점화자를 다층적으로 설정해 가지고 어떤 얘기를 본질적으로 하고 싶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는 순간 이 글은
개인적 요인에 의한 문제였냐, 혹은 이 개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확장될 수 있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태소설의 작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의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작가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정의 모친이 정말 나쁜 사람이어서 돈을 안 갚았냐, 오기미가 정말 그냥 나쁜 애여 가지고 친구한테 그렇게 물고 늘어지냐 라고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각각의 인물들의 사정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정들을 만들었던 광복 이후에 물질주의에 기반한 혼란한 사회상이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형태로 주제의식이 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공부를 위해서 사용설명서 같은 거를 깊게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해방 이후에 혼란한 사회상, 혹은 뭐 물질주의, 세태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흔히 주제의식으로 설정을 하는데, 그런 이유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무리 부분에서 조금만 더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죠.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 사실 되게 슬프게 엔딩이 나거든요. 어떻게 엔딩이 나냐면, EBS 수록 부분의 끝부분에는 어떻게 끝났어요? 오김이라는 인물의 사주를 받은 교장 선생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정예 모친에게 돈을 좀 어서 갚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정예 모친이 교장 선생에게 돈을 던지면서 지문 내에서는 엔딩이 끝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시겠지만, 전체 소설을 읽어보면 그 돈을 줌과 동시에 정예 모친이 갖고 있던 문방구, 요즘으로 따지면 문방구라고 하죠. 그 문방구 가게를 빼게 되는데요. 근데 그 문방구 가게를 누가 이어받아서 운영을 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교장 선생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자기 딸의 부부가 있거든요. 교장 선생의 딸의 부부가 들어와 가지고 이 가게를 차지합니다. 그럼 교장 선생도 어떻게 보면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대단한 교육자처럼 포장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정예 모친의 딸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학교에 다니는 학부형의 가게를 뺏어서 자기 딸에게 돈이 잘 되니까 그 가게를 넘겨주기도 하고요.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사회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에 실패하는 남편이 있다고요. 근데 그 남편이 마지막에 정예 모친이 자기 가게도 잃어버리고 굉장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끙끙 앓아서 눕고 있는데, 남편으로서 어떤 형태의 위로를 하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되게 귀했던 시기인데, 정예 모친의 남편이 그 자동차 사업을 해요. 그래서 오김이라는 인물이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뭔가 고장난 자동차를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오김이한테 돈을 땡겨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요즘 말로 따지면 오김이에게 중고차 사기를 시원하게 한번 쳐가지고 오김이 돈을 뺏어오자라는 식으로 위로를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양한 초점화자의 방식을 사용한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정예 모친 입장에선 누가 봐도 이거 범죄행위잖아요. 근데 그 범죄행위를 하자라고 남편이 위로를 해줬을 때, 속으로는 정말 그렇게라도 돈을 뺏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일부 복잡한 심리들이 나오게 되면서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때요? 마지막까지 물질적인 어떤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세태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면서 엔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을 만약에 본인이 올해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굳이 따지면은 꼭 A가 옳고 B가 나쁘다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A는 A대로의 사정이 있고 B는 B대로의 사정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로 이야기를 좀 바라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덧붙여가지고 좀 말씀해 드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 명의 여성이 갈등을 세게 맺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통상 자기 자신만 보고 자기를 이해하기보다는 타인과 자신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사실 저도 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랑 가까이 있는 레벨의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자기보다 한참 다른 사람이랑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자기랑 절친한 사람들이랑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이랑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에 봤을 때 오김이라는 여성이 정예 모친에 대해서 질투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내 친구는 갖고 있죠. 젊은 남편, 그 다음에 화목한 가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 친구는 갖고 있는데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질투심이 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친구는 갖지 못했지만 내가 가진 것을 쳐다보면 되는데 사람은 대체로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괴롭히지 않았을까? 라는 행위 동기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소설 작품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